나는 지금도 그날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 비 오는 아스팔트 냄새, 차가운 병원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영안실 문이 열릴 때 나는 특유의 싸한 공기. 나는 그날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잃었다는 말도 너무 따뜻하다. 나는 내 손으로 아이의 마지막을 정리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장례식장, 마지막 순간, 불이 켜진 작은 방, 그 안에서 아이가 숨을 쉬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다. 그날은 평범했다. 정말로 평범했다. 평범한 날에 일어난 비극은 더 잔인하다. 나는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줬고, 아이는 나에게 엄마 빨리라고 말했다. 학교 앞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졌다. 그때 내 눈이 하얘지는 소리가 났다.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뇌 속이 텅 비는 소리. 누군가 외쳤다. 아이야! 차가 미끄러졌다. 빗길이었다. 아이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소리를 못 질렀다. 숨이 멎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멈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장면이 끊어진다. 누가 119에 전화했는지 기억이 없다. 누가 아이를 안았는지도 기억이 없다. 나는 그저 아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무릉덩이에 떠 있는 걸 봤다. 구급차가 왔다. 아이를 들것에 올렸다. 나는 뛰어 올라탔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어머니, 아이가 지금 심정지입니다. 심정지. 그 말은 너무 차갑고 너무 정확해서 내 머리를 쪼개는 말 같았다. 살릴 수 있죠? 나는 그렇게 물었다. 구급대원은 대답을 안 했다. 대답 대신 아이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두 가지뿐이었다. 빗소리, 그리고 가슴을 누르는 소리.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따뜻하다는 건 아직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곧이라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아이를 가져갔다. 나는 따라가려 했지만 막혔다. 간호사가 내 팔을 잡았다. 보호자분,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되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복도 의자에 앉았는데 앉았는지도 모르겠다. 무릎이 떨렸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했다. 남편은 일하러 나간 상태였다. 여보, 우리 애가 사고가. 남편이 묻지도 않고 말했다. 어디야? 나는 병원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다. 울음이 아니라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리였다. 시간은 고문이었다. 분이 1시간 같고 초가 칼날 같았다. 의사가 나왔다. 흰 가운, 정면을 못 보는 눈. 나는 그 얼굴만 보고도 알았다. 사람은 희망을 들고 나오지 못할 때 얼굴부터 무너진다. 의사가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심폐소생술을 40분 이상 했고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 이상했다. 아이가 어디 갔다고 돌아오지 않나. 아이는 내 앞에 있는데 내 아이가 길 잃은 사람처럼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사망 판정입니다. 그 순간 내 귀가 멀어졌다. 사망 판정. 나는 그 말이 내게 도장을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남편이 도착했다. 남편은 내 눈을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지? 남편이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 숙임이 고인의 머리 숙임처럼 보였다. 나는 그때부터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내 몸은 움직였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간호사가 종이를 내밀었다. 보호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 나는 서명을 했다. 내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다.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는지 나는 읽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서 말했다. 장기 기증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지금 그 말을 해요? 내가 소리쳤다. 그 사람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규정. 사람이 죽으면 규정이 먼저 온다. 그게 너무 더러웠다. 남편이 나를 잡았다. 여보, 그만. 그만. 내가 뭘 그만하나. 나는 지금 죽었는데.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늘 울지 않는다. 울지 않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라 차갑다. 지금 당장 장례식장 알아봐라. 요즘 장례식장 자리 없대. 장례식장. 그 단어가 내 머리를 때렸다. 아직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장례식장부터. 나는 병원 침상 옆으로 갔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나는 천을 들추기 전 손이 떨렸다. 들추면 정말 끝이 될까봐 천을 들췄다. 아이 얼굴이 있었다. 아이의 속눈썹이 젖어 있었다. 눈물이 아니라 땀인지 물인지 모르겠다. 엄마 왔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어쩌면 그때부터 내가 미쳤는지도 모른다. 사망한 아이에게 엄마 왔어라고 말하는 엄마. 간호사가 나를 떼어냈다. 보호자님,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내 아이를 이동시킨다. 물건처럼 영안실로 간다고 했다. 영안실 문은 무거웠다. 문이 열릴 때마다 냉기가 나오고 사람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내 아이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이 닫히는 걸 봤다. 닫혔다. 끝처럼 그날 밤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차가 아이를 실었다. 나는 그 차 뒤를 따라갔다. 장례식장엔 향 냄새가 있었다. 나에게 향 냄새는 이제 죽음의 냄새가 됐다. 빈소를 차렸다. 하얀 꽃. 아이 사진.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다.
웃는 사진을 고르는 일은 칼로 자기 심장을 자르는 일이다. 이 사진 이거면 되죠? 직원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이 몰려왔다. 친척, 이웃, 학교 선생님.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괜찮냐고 물었다. 괜찮냐는 말은 그냥 말이 필요해서 하는 말이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는 게 부끄러웠다. 그런데 그날 밤 돈이 먼저 들어왔다. 장례식장 직원이 비용을 말했다. 기본 장례 비용이 빈소 사용료, 상조, 음식, 운구 차량까지 대략 이 정도. 그 숫자가 내 머리를 때렸다. 나는 아이를 잃었는데 숫자가 먼저 나를 붙잡았다. 남편이 말했다. 지금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신경 써야지. 요즘 장례비가 얼만데. 나는 그때 처음으로 울음이 분노로 바뀌는 걸 느꼈다. 아이 장례 앞에 서서 돈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내 가족이었다. 그날 새벽, 그나 주번이가 찾아왔다.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들고 왔다. 보험은 확인했냐? 그가 말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보험.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현실적으로 봐라. 교통사고면 보험 처리 빨리 해야 한다. 현실. 현실은 늘 인간을 더럽힌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돈으로 살아남으려 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장례 첫날, 나는 영안실한 치실로 내려갔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보러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 아이의 작은 관이 있었다. 나는 관 옆에 섰어서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툭. 처음에는 내 착각인 줄 알았다. 손끝이 관을 스치는데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인 느낌. 나는 얼어붙었다. 아니야. 나는 혼잣말했다. 내가 미쳤나 봐. 나는 관을 열 수 없었다. 열면 더 미칠 것 같았다. 그런데 내 귀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숨. 아주 약한 숨. 나는 그 자리에 서 목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왔다. 손이 떨렸다. 나는 관 손잡이를 잡았다. 아가. 나는 속삭였다. 그때 확실히 들렸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사람 살려요. 우리 애가 숨 쉬어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처음엔 나를 미친 사람처럼 봤다. 보호자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내가 미쳐버렸다. 힘든 게 아니라 숨 쉰다고요. 지금. 직원이 관을 열려고 했지만 망설였다. 규정. 또 규정. 나는 관을 두드렸다. 아가,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그때 관 안에서 아주 약하게 손가락이 움직였다. 내 눈앞이 하얘졌다. 직원이 소리쳤다.
119! 빨리 119! 사람들이 몰려왔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되라고 했고, 누군가는 기적이다라고 했다. 나는 기적이든 뭐든 상관없었다. 내 아이가 살아 있었다. 구급차가 왔다. 아이를 다시 들것에 올렸다. 이번엔 내가 그 손을 더 꽉 잡았다.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이번엔 엄마가 놓지 않아. 병원 응급실. 또 그 복도. 또 그 냄새. 의사들이 달려왔다. 심전도, 산소, 그리고 다시 소생술. 의사가 말했다. 체온이 낮아졌습니다. 호흡이 약하게 돌아왔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는 의미만 알았다. 살아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 그런데 기적이 오면 사람들이 함께 울어줘야 한다. 하지만 내 주변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냐? 장례식장에 사람 다 불러놓고 그나 주번이는 더 잔인했다. 보험 처리 어쩌냐? 이미 접수 들어갔을 텐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손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다. 사람이 살아났는데 보험이 먼저야? 내가 소리쳤다. 그나 주번이가 말했다. 너 지금 감정적으로 굴면 손해다.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했지만 내 아이가 살아나자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했다.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산을 망치는 사건이었다. 아이의 상태는 위중했다. 의사는 말했다. 뇌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스문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스문의 시간. 시간 압박은 다시 시작됐다. 나는 병원비를 받다. 중환자실 비용, 추가 검사, 응급처치. 숫자가 어지러웠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통장 남은 게. 남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그때 친정 오빠에게 전화가 왔다. 오빠는 울지 않았다. 오빠도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너 장례 취소했다며? 장례비는 돌려받냐? 나는 핏줄마저 숫자로 말하는 게 너무 끔찍했다. 그날 새벽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다. 장례식장에 왔던 그 사람. 일단 처리된 건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접수된 건.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손이 떨렸다. 우리 애 살아났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화가 난 얼굴이에요? 그 사람은 당황했다. 아,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절차가 사람을 죽인다. 그날부터 두 번째 지옥이 시작됐다. 첫 번째 지옥은 아이를 잃는 지옥이었다. 두 번째 지옥은 아이를 되찾았는데도 사람들이 돈과 체면으로 나를 찢는 지옥이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때 그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그 말이 그때 그대로 갔어야지라는 뜻이라는 걸. 나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소리쳤다.
어머님, 제발 입 닫으세요. 그건 제 아이예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지금 미쳤니? 그래. 나 미쳤다. 내 아이 때문에 미쳐야 정상이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안정됐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님, 잠깐이라도 쉬셔야. 쉬다니. 어떻게 쉬나. 나는 아이의 손을 만질 수 없었다. 장갑을 끼고 작은 손끝만 만졌다.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제발 한 번만 눈 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병실 밖에서 남편과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큰 아주버니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장례비는 이미 나갔고 보험도 꼬였고 너희가 책임져야지. 남편이 말했다. 우리 애가 살아났잖아. 살아났으면 됐지. 뭘 더 따져? 큰 아주버니가 말했다. 살아났으면 더 돈이 들어. 너 현실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박을 뻔했다. 내 아이의 생명이 돈이 더 든다로 환산되는 순간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낯설었다. 큰 아주버니가 나를 봤다. 너 지금 누구한테? 나는 그때 정말로 처음으로 내 가족 앞에 서서 내가 괴물이 될 준비를 했다. 제 아이 이야기할 때 돈이라는 말 한 번만 더 하면 저 그 자리에서 경찰 부를 거예요. 큰 아주버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경찰, 너 지금 나는 말했다. 지금은요. 우리 애 숨 쉬는 게 먼저예요. 그날 이후로 친척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다.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척하지만 불편해하는 사람. 불편함은 눈에 보인다. 말을 아낀다. 시선을 피한다. 그리고 돈 이야기로 돌아온다. 아이의 의식은 사흘째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뇌파가 약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은 희망이 아주 작다는 말이다. 나는 그 작은 희망에 매달렸다. 사람은 작은 희망에도 살 수 있다. 그게 엄마다. 넷째 날 밤, 아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걸 보고 온몸이 굳었다. 아가, 엄마야. 아이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나는 울음을 삼켰다. 울면 소리가 커져서 아이가 놀랄까봐. 그때 아이가 정말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는 그 한마디에 내가 다시 태어난 줄 알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에서 남편이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그때 나도 잠깐 생각했어. 차라리 끝났으면 덜 고통일까.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남편마저 그 잠깐의 순간에 끝을 생각했다는 사실. 나는 남편을 때리지 않았다. 대신 내 손바닥을 내 허벅지에 박았다.
엄마는 참는다. 하지만 그 참음은 상처로 남는다. 아이의 상태는 천천히 좋아졌다. 그러나 비용은 더 빠르게 쌓였다.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나를 불렀다. 보호자님, 비용 정산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병원 복도에서 도장을 찍던 내가 떠올랐다. 서명, 동의서, 결제. 내 인생은 종이 위에서 무너진다. 원무과 직원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돈 앞에서 기계처럼 들렸다. 현재까지 누적 금액이 나는 숫자를 듣고 숨이 막혔다. 남편 월급으로는 안 된다. 내 적금은 이미 바닥이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보험금 받아야지. 기적이든 뭐든. 돈은 받아야지. 나는 말했다. 어머님, 우리 애 살아났는데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살아났으니까 더 돈이 필요하잖아. 그 말이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나를 죽였다. 첫 번째는 사망 판정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났으니까 더 돈이 필요하잖아. 그날 나는 결정했다. 이 이야기를 가족의 미담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가족은 때로 사랑의 이름으로 가장 잔인한 말을 한다. 한 달이 지났다. 아이는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말이 조금 어눌했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 있었다. 내 아이는 살아 있었다. 그런데 장례 직전에 살아난 아이에게 세상은 친절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소문이 돌았다. 사망 판정 오진, 장례식장에서 소식, 기자까지 왔다. 병원은 쉬쉬했다. 장례식장은 우리를 상품처럼 보려고 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기적도 돈이 된다. 어느 날 보험사가 연락했다. 부정수급 가능성 조사라는 말이 들렸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 아이가 살아난 게 부정이라고. 나는 그날 보험사 담당자에게 말했다. 우리의 심장 멈춘 기록도 있고, CPR 기록도 있고, 영안실로 이동한 기록도 있어요. 그럼에도 살아났어요. 그게 죄예요? 담당자는 말끝을 흐렸다. 절차상 절차. 또 절차. 나는 이제 절차라는 단어를 들으면 속이 울렁거린다. 시간이 더 흘렀다. 아이는 어느 날 나에게 물었다. 엄마, 나 죽었었어?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숨이 멎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보호해야 할까? 나는 말했었다. 엄마는 참는다고.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다. 너는 엄마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 너는 엄마에게 다시 왔어. 아이의 눈이 젖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은 무너진다. 그건 친척도 가족도 예외가 없었다. 아이의 재활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장례식장 비용 청구서를 정리했다. 장례 취소 비용, 음식 비용, 상조 계약 위약금,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 심장을 찢었다. 남편이 말했다. 그래도 살아났잖아. 그래, 살아났다. 하지만 그 말로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진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날의 기적을 다시 떠올린다. 영안실, 차가운 공기, 관, 그리고 아이가 미세하게 숨을 쉬던 순간,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끝이라고 믿는 순간에도 끝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이라고 믿는 순간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짜 얼굴이다. 나는 그 얼굴을 봤다.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누가 가족이 최고지라고 말하면 웃지 못한다. 가족이 최고가 되려면 돈보다 생명을 먼저 봐야 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교훈. 죽음 앞에 서서 돈을 먼저 계산하는 순간 그 가족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리고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기적을 만든다. 나는 그날 내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내 아이는 돌아왔다.